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법 변환과 관련된 개념을 우리가 이제 다뤄봤고요. 그 중에서 이제 문법 변환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문법 변환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문법 변환의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사실 그 어떤 랭귀지가 존재할 때 이 랭귀지로부터 만들 수 있는 우리 개그를 알려주기로 한 팀이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갔네. 준비됐어요, 하나? 응? 준비됐나요? 우리 알려주기로 했었는데 이쪽에서 재밌는 일이 있으면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오징어가 왜 못생긴지 아세요? 오징어가 왜 못생긴지 아십니까? 오징어가 무척추한 동물이기 때문에. 무척추 동물. 다음부터 이야기 안 하시면 이제 제가 하나씩. 자, 재밌는 이야기 빨리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다시. 그 랭귀지 L에서부터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G1, G2 같은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떠한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문법이 이제 여러 개가 이제 존재하고요. 문법이 서로 같지가 않더라도, 다시 말해서 문법이 서로 같지가 않더라도, 다시 말해서 넌터미널 심벌 종류가 다양하고 프로덕션 룰 종류가 이렇게 다양해가지고 문법 자체는 서로 같지가 않지만 해당 문법이 만들어내는 언어 LG1 그 다음에 자 LG2가 같다라면 서로 다른 문법이 동일한 문법을 랭귀지를 만들어낼 수는 있죠. LG1과 LG2가 만약 같다라면 G1에서 만들어내는 문법 LG1 그 다음에 G2에서 만들어내는 LG2가 같다라면 두 문법을 우리가 이퀴벌런트 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같진 않지만 동등하다라고. 그래서 결국 문법 변환이란 무엇이냐? 문법을 변화시켜가면서 좀 더 간단하고 그다음에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분석에 용이한 형태로 변환을 시켜가면서 어떤 건 보장한다? 원래 있던 문법이 만들어내는 언어와 그 다음에 바뀐 문법이 만들어내는 언어 두 개가 같다라는 것만 보장을 해준다라면 G1에서 G2로 아무리 우리가 바꾼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우리가 동일한 언어를 다룰 수 있다라는 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바뀌는 과정에 이제 두 가지 테크닉이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하나는 대치기법, 하나는 확장기법. 이 두 가지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치기법은 어떤 문법에서 A, B, 그 다음에 B가 B1, B2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생성규칙을 하나 없애는 다시 말해서 그 넌터미널 심벌을 없애고 유도 단계를 좀 이제 단순화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내지는 게 A가 AB1, AB2, AB, 3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확장기법은 이제 반대로 A가 AB를 유도한다라고 한다면 주어진 문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변경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터미널 심벌을 하나 더 추가하는 형태로. 그래서 문법이 바뀌더라도 나오는 언어는 우리가 동등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제 불필요한 생성 규칙들을 다 제거를 했고요. 불필요한 생성 규칙이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 문법에서 사용되는 생성 규칙은 최종적으로 뭘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나요? 생성 규칙은 뭘 만들어내야 된다? 스트링들, 터미널들의 나열은 스트링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스트링들을 만들어내는데 사용이 불가능한 규칙들이 존재한다라면 그걸 우리가 불필요한 생성 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끝나지 않는 그러한 non-터미널들, 터미네이팅 되지 않는 터미널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non-터미널 심벌들 다 제거가 된다고 그랬고요. 또 하나, 스타트 심벌에서부터 접근이 불가능한 inaccessible 심벌들, inaccessible한 그런 심벌들 다 제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를 제거하는 그 과정에서 user-less production을 제거하는 것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입실론 생성 규칙이 문법 내에 존재한다라면 우리가 문법을 분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법을 입실론 프리한 그래마로 변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입실론 프리그래마의 정의는 첫 번째로 문법의 생성 규칙 중에서 입실론을 생성하는 생성 규칙이 없거나 또는 시작 심벌, 스타트 심벌이 입실론을 오로지 이제 유도를 하고 해당 시작 심벌이 다른 생성 규칙의 오른쪽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우리가 그걸 입실론 프리 그래마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법을 입실론 프리한 문법으로 변환하는 과정도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죠.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싱글 프로덕션 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자, 싱글 프로덕션 룰은 경우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그러한 생성 규칙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싱글 프로덕션 룰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무슨 녀석이냐면, 자, 이런 녀석이에요. 싱글 프로덕션 룰. A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터미널 C를 생성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생성 규칙을 보게 되면 어떤 우리가 non-터미널 심벌들을 적용하는 것들을 스테이티지 전이라고 우리가 3장, 2장 배우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C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상태의 전이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는 그러한 전이를 거치게 돼요. A에서 아무런 터미널도 만들어내지 않고 그냥 B로 바뀌고요. B에서 아무런 터미널도 만들지 않고 C로, 그 다음에 C에서 실제 터미널 C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문법들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대치기법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꿔낼 수가 있어요. 두 개가 사실 동등하죠. 동등한 문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싱글 프로덕션 룰을 이제 제거하는 게 이제 목적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사용을 하신 게 있는데, 우선순위를 적용을 하기 위한 문법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싱글 프로덕션 룰이 꼭 필요해요. 강제로 무슨 일을 하냐면 생성 규칙을 그러니까 특정한 심벌들을 더 아래, 트리의 아래쪽에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경우들을 쓰게 되죠. 어떤 익스프레션과 관련된 또는 T 2에서 T로 단일 생성 규칙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T는 두 번째 케이스들이 전부 다 싱글 프로덕션 룰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죠. E에서 T로, P에서 F로. 하지만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꼭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싱글 프로덕션 룰은 경우에 따라서는 제거를 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일부러 만들어내기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제거하느냐 마느냐는 이제 문법 설계하는 사람의 이제 판단에 이제 따르게 되죠. 어쨌든 이 싱글 프로덕션 룰을 이제 제거하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간단히 보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먼저 프로덕션 룰 셋 P에서 싱글 프로덕션 룰을 모두 다 제거를 합니다. 모두 다 제거를 해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문법에 어떤 변형을 주게 되면 동등한 문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변형된 문법에 어떤 보상 규칙 같은 것들을 추가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싱글 프로덕션 룰들을 모두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원래 문법과 의미가 이제 달라지게 될 거예요. 따라서 나머지 과정에서는 무엇을 해주느냐? 제거에 따른 보상 규칙들을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non-터미널 심벌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non-터미널 심벌 A에 대해서, 자, 루프를 이제 한번 돌게 돼요. 루프를 돌면서, 자, 만약 A에서
한 번 이상 유도를 거쳐서 B로 가게 된다. B로 가게 된다. B로 가는 이러한 규칙들이 존재한다라면 이거는 뭐냐면은 싱글 프로덕트 룰이 어쨌든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존재한다라면 그거를 이제 BNA라고 이제 VNA라고 이제 집합을 하나 새로 만들어 주고요. 그 이제 싱글 프로덕션 룰의 이제 라이트 핸드 사이드에 해당되는 넌터미널들에 대해서 모든 넌터미널 B에 대해서 다시 계산을 합니다. B가 어떤 알파를 유도해내는 규칙이 이번엔 P'에 존재하는지를 이제 체크를 해요. P'에 존재하는지를 이제 체크하고 만약 P'에 존재한다라면 자, P'에다가 B가 알파를 유도하는 것 대신에 A가 알파를 유도해내는 규칙들을 추가를 해줍니다. 이 루프를 이제 계속 돌게 되면 원래 있던 P에 존재하는 모든 A에 대해서 A가 넌터미널 심볼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단일 생성 규칙을 유도해내는 그런 규칙들을 다 찾고요. 그 규칙에 대해서 B가 알파를 유도해내는 그런 심볼들이 있으면은 A에서 직접적으로 알파를 유도해내도록 변경을 하게 됩니다. 루프를 이제 계속 돌게 되면 이게 이제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뭐 간단한 이제 반복을 통해서 그 생성 규칙들을 제거하고 단위 생성 규칙들을 제거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 규칙을 이제 추가해주는 형태로 알고리즘이 이제 작성이 되어 있고요. 간단한 예제를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주어진 문법은 5개의 생성 규칙이 이제 존재하는 문법이고요. 자, S는 AA 또는 A, A는 BA 또는 C, C는 C. 이러한 그 생성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제거해야 될 생성 규칙은 뭔가요? 제거해야 될 생성 규칙은 S가 A를 유도하는 생성 규칙과 A가 C를 유도하는 생성 규칙. 이거죠. 단일 생성 규칙이 자, 여기 두 가지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그 P'을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P'을 정의를 해보면 P'은 이제 싱글 프로덕션으로 다 제거한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P'에 어떤 게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S는 AA 그 다음에 또 A는 그 다음에 BA 그리고 어떤 게 들어갈 수 있죠? C는 C.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P'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자, 넌터미널 심볼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이제 해줘야 되죠. 자, S부터 고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루프를,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뭐 순서대로 그냥 쭉 실행을 해보면서 설명을 하면은 S에서부터 자, 이게 가능한가요? 원래 있던 문법에서? 가능하죠. 그렇죠. S에서부터 이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자, S에서부터 C 가능할까요? 이것도 가능하죠. 이것도 가능해요. 자, 가까이 가능하기 때문에 S에서부터 이제 A가 가능하고 S에서부터 C가 가능하면 자, A가 알파를 유도하는 이러한 규칙들을 이제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A가 이제 알파를 유도하는 이러한 규칙들을 우리가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A에서부터 알파를 유도하는 규칙들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은 S에서 직접 유도가 가능하도록 추가를 해줘요. A가 알파를 유도하는 규칙이 있나요? A가 알파를 유도하는 규칙이 있죠. 따라서 어떤 규칙이 추가가 될까요? S가 BA를 유도하는 규칙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BA를 유도하는 규칙들이 추가가 돼요. 자, 그 다음에 A가 알파를 유도하는 규칙이 또 있나요? 없죠. 예, 그러면 C가 알파를 유도하는 규칙은 있을까요? C가 알파를 유도하는 규칙도
존재하죠. 따라서 어떤 게 추가가 될까요? S가 C를 유도하는 규칙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C를 유도하는 규칙들이 추가가 돼요. 자, S에 대해서는 다 끝났고요. 이번엔 A에 대해서 보죠. A에서 자, 이게 가능한가요? 대거번 유도가 돼서 S가 이 케이스는 존재하지 않죠? 이건 다 가능하고요. 안 되고 A에서 C 가능한가요? 원래 문법에서 가능하죠. 가능하기 때문에 C가 알파를 유도하는 생성 규칙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 뭐 이렇게 추가가 되죠. 또 A에 대해서 고려할 게 있나요? A에 대해서 고려할 게 없죠. 세 번째 C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죠.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죠. 이건 어떤가요? 이것도 역시 가능하지 않습니다. 루프를 우리가 더 이상 돌 필요가 없이 이제 루프에서 빠져나오면 되겠죠. 바뀐 문법 자, 이렇게 되겠네요. 싱글 프로덕션 룰이 다 제거가 된 그러한 형태의 P'이 나오게 됩니다. 어때요? 알고리즘이 있는 그런 그 문제 분석이나 해결책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 이해만 하시면은 차례대로 적용만 하면은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싱글 프로덕션 룰을 이제 다 제거한 그러한 형태의 문법이고요. 자, 제거를 하고 나면은 어떤 게 생기게 되나요? 이런 게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제거를 하고 났더니 이 문법이 어떤 속성을 갖게 됩니까? 자, 잘 보시면 어떤 게 생겨버리죠? 예, 불필요한 생성 규칙이 생기게 되죠. 불필요한 생성 규칙이 생기게 돼요. 어떤 게 불필요한가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문법 변환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뭐 입실론이라던가 유즐리스 프로덕션 룰이라던가 뭐 싱글 프로덕션 룰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적용을 해주게 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없애도 되는 이제 그러한 규칙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법을 이제 실제 뭐 여러 가지 응용에 이제 적용하기 적합한 그러한 폼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프로퍼한 그래머라고 부르는데, 프로퍼한 그래머가 되기 위해서는 만족해야 될 규칙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이 사이클 프리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요. 사이클 프리는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잡아내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바꾸는 것들이. 그래서 어떤 게 이제 사이클이냐, 이런 규칙들이 존재하는 경우. B가 다시 뭐 S. 이런 이제 사이클이 존재하는 경우. 우리가 해당 문법을 이제 사이클이 존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제 사이클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 우리가 그 문법을 분석하거나 언어의 형태를 추출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사이클 프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실론 생성 규칙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입실론 프리 속성을 만족해야 되고, 그리고 불필요한 생성 규칙이 없는, 유즐리스 심볼이 없는 문법을 우리가 프로퍼한 그래머라고 이야기를 해요. 프로퍼한 그래머. 이 프로퍼한 그래머 조건에 누구는 빠지나요? 싱글 프로덕션 룰은 빠집니다. 싱글 프로덕션 룰은 빠져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존재할 필요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필요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퍼레이터의 우선순위 같은 것들을 반영해 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문법의 이제 변환 규칙들, 변환 방법들 이제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캐노니컬 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따져보도록 하죠. 자,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에는 이제 캐노니컬 폼이 이제 두 개가 존재해요. 어떤 문법을 우리가 문법에 대한 어떤 이론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아주 적합한 폼, 그런 형태를 우리가 캐노니컬 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CNF라는 폼이 있고요. 두 번째로 GNF라는 폼이 있습니다. CNF는 여기 적힌 것과 같이 촘스키가 제안한 촘스키 노멀 폼이라는 형태고요. GNF는 그라이바우 노멀 폼이라는 형태가 있어요. 두 가지의 그 문법의 형태가 있고, 모든 컨텍스트 프로그램만은 전부 다 이 CNF나 GNF 폼으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변환할 수가 있고요. 변환하게 되면 특정한 규칙들을 따르게 돼요. 특정한 규칙들을 따르게 돼요. CNF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CNF는 이제 촘스키가 정의한 노멀 폼의 형태고요. 주어진 컨텍스트 프로그래머가 보시는 것과 같은 규칙을 따르면 됩니다. 자, 첫 번째, A는 B, C 꼴을 따르면 돼요. A는 B, C.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 CNF 그 컨텍스트 프로그래머의 형태가 이런 구조입니다. A0, 뭐 B0, A1, 뭐 B1, AN, BN, 뭐 AN 플러스 1, 뭐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어떠한 특성이 있냐면은 터미널과 넌 터미널이 이제 어떻게든 섞여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조고, 따라서 이거를 이제 분석하는데 이제 제약이 이제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파스 방법도, 파싱 방법도 레프트 모스트 데리베이션 한거나 뭐 라이트 모스트 데리베이션 한다던가 이러한 이제 특징을 가지는 폼이었는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분석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넌 터미널이 나오는 것들을 이제 강제하기도 어렵고, 터미널들이 나타나는 것도 강제하기가 어렵고, 얼마든지 섞여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어려워서 촘스키 노멀 폼은 딱 두 가지 형태만 가지도록 만듭니다. A는 B, C. 넌 터미널 심벌이 나올 때는 항상 두 개의 넌 터미널 심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항상 두 개. 또는 보시는 것처럼 A는 자, A. 그리고 A는 VT 스타도 아니고 A는 VT 해석하도록. 딱 두 가지 규칙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입실론 프리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입실론 프리해야 된다. 이 두 가지 규칙이 있으면 모든 컨텍스트 프로그래머를 다 저런 형태로 바꿔낼 수가 있어요. 모든 컨텍스트 프로그래머를. 이런 형태를 가지더라도 이 두 꼴로 다 바꿔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꼴로 바꿔내게 된다면 넌터미널 심벌이 나올 때는 항상 두 개의 넌터미널 심벌만 나오고요. 터미널이 나올 때는 항상 하나의 터미널만 나온다는 걸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죠. 분석을 하더라도 우리가 넌터미널에 대해서는 두 개의 넌터미널만 분석을 하면 되고요. 터미널이 나올 때는 항상 하나의 터미널만 분석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큰 조건이에요. 아주 뭐 간단한 예를 든다라면 여러분들이 저 문법을 분석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할 때 내가 어떤 문법을 고려할 때 첫 번째 right hand side가 넌 터미널이 나오게 되면 넌 터미널을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서브 프로시저를 호출하면 되고요. 터미널이 나오게 되면 터미널을 분석할 수 있는 서브 프로시저를 콜하면 되는 아주 심플한 구조를 갖게 돼요. 가령 이런 거죠. 어떤 그 펑션 PA가 있다라면 이 PA의 이제 body에서 right hand side를 이제 체크해서 right hand side를 이제 체크하고, 거기에 따라서 넌 터미널이 나오게 되면 뭐 해당 넌 터미널의 뭐 첫 번째, 그래서 뭐 right hand side 뭐 1, 그다음에 뭐 right hand side 2번 이렇게 강제적으로 콜할 수가 있고요. 뭐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할까요? 아니게 되면 터미널들 프로시저 뭐 right hand side 1 이거는 뭐 넌 터미널이라고 하고, 이거는 뭐 터미널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구조를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뭐 루프를 계속 돌면서 터미널이냐 넌 터미널이냐 체크해가지고 뭐 해당되는 넌 터미널 터미널들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고정된 형태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넌 터미널이 나오면 무조건 두 개의 넌 터미널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터미널이 나오면 무조건 하나의 터미널이 나온다는 걸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촘스키 노멀 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 입실론 프리하다라는 거 성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문법들을 전부 다 컨텍스트 프리 그래마 형태, 촘스키 노멀 폼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 자, 보시는 것과 같이 A가 x1, x2, xk라는 어떤 이제 임의의 길을 2보다 큰 길이를 가지는 그런 넌 터미널들이 쭉 존재한다라고 하면,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확장 기법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확장 기법. x1을 처리할 수 있는 녀석과 나머지를 처리하는 녀석, 그리고 나머지를 처리하는 녀석을 위해서 이제 별도의 넌터미널 심벌들을 추가를 해서 그거와 제일 앞부분 그리고 나머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모든 문법에 대해서 다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촘스키 노멀 폼으로 바꿔낼 수가 있어요. 일단 예제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변환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문법은 자, S는 자, BA, A는 BA, A 또는 AS 또는 A. 자, 이러한 구조네요. 주어진 알고리즘대로 우리가 촘스키 노멀 폼으로 한번 바꿀 수 있는지 약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변경을 해 보십시오. 자, 촘스키 노멀 폼으로 바꾸게 되면 뭐 힌트 하나를 드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S가 터미널 심벌을 유도해 내면 안 되죠. B, A 이렇게 바뀌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규칙들이 추가가 돼야 될 겁니다. 첫 번째 생성 규칙에 대해서 촘스키 노멀 폼 형태로 변경이 된 케이스예요. 이 조건을 그대로 다 따르죠. 나머지도 우리가 유사하게 바꿔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생성 규칙은 우리가 아래와 같이 우리가 그 확장을 이용해서 처리를 했고요. 두 번째 생성 규칙을 보면 이 케이스가 있고요. 터미널들이 들어간 경우가 있네요. 자, 먼저 첫 번째 생성 규칙은 보시는 것과 같이 미리 추가한 넌터미널 B를 이용하게 되면 B와 그 다음에 뭐 A' 형태로 바꿔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봤던 이 규칙과 같이 제일 앞에 거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자, 그럼 A'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야 될까요? A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을 해주면, 자, 두 번째 생성 규칙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바꿔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생성 규칙은 터미널 A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 이것도 이제 다르게 처리를 해야 될 거예요. A를 만들어내는 생성 규칙, A2' 쓰는 것보다 그냥 C를 쓰도록 하죠. C. 이렇게 처리를 하면 C는 A를 유도해 주도록 한다라면 세 번째 생성 규칙도 해소가 되겠죠. 세 번째 생성 규칙도 해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생성 규칙은 바꿀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바꿀 필요가 없죠. 자, 바꿀 필요가 없이 A를 유도하게 됩니다. 자,
A가 A를 유도하는 규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안 되죠. 왜냐면 나올 수 있는 다른 것들이 다른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됩니다. 별도의 생성 규칙으로 추가를 해줘야 돼. 전체 문법들을 우리가 촘스키 노멀 폼 형태로 바꿔낼 수가 있어요. 분석할 때 정해진 분석 방법에 따라서 문법들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주 대표적인 형태의 노멀 폼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두 번째 노멀 폼은 그라이바우 노멀 폼이라고 GNF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GNF라고 불리는 녀석도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보시는 것과 같이 입실론 프리 해야 된다. 입실론 프리 해야 된다는 조건이 들어가요. 입실론 프리 해야 된다는 조건이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은 규칙이 촘스키 노멀 폼이고요. GNF는 규칙이 A는 A 알파. A는 터미널 심벌이 되고요. 알파는 V 스타에 속합니다. 알파는 V 스타. A는 터미널 심벌, 알파는 V 스타에 속하게 돼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촘스키 노멀 폼은 이제 넌터미널 심벌이 2개 오거나 터미널이 하나 오거나 이러한 구조였는데 저 GNF의 경우에는 터미널이 무조건 앞에 하나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조건이에요. 터미널이 무조건 앞에 하나. 넌터미널이 먼저 오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반드시 터미널이 하나 앞에 오는 걸 보장을 해줍니다. 터미널이 앞에 오는 걸 하나 보장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거하고 똑같아요. 자, 여기 우리가 살펴봤던 촘스키 노멀 폼으로 바꿨던 문법, 저 예전 문법이 전형적인 그라이바우 노멀 폼의 문법입니다. 터미널이 앞에 반드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넌터미널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는 문법이 바로 그라이바우 노멀 폼이에요. 저것도 역시 분석할 때 이제 적합합니다. 앞에 터미널이 하나 온다라는 걸 무조건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터미널 심벌 하나 분석을 하고 그 다음 내용들을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법을 우리가 분석하는데 효과적인 형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라이바우 노멀 폼 같은 것들이 이제 존재하고요. 촘스키 노멀 폼이 됐건 그라이바우 노멀 폼이 됐건 이게 이제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가 된다라면 우리가 그래프 형태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형태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문법의 어떤 그런 생성하는 과정들, 생성 규칙들을 그래프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트리를 만들었을 때 그 데리베이션 트리가 오더드 트리였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는 어떤 방향을 가리키게 되는 그 디렉션이 존재하는 그러한 디렉티드 그래프 혹은 이제 디펜던시 그래프 형태가 되게 되는데 이 개념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뒤에 있는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의 표기법에서 어떤 그래프 형태로 표현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이제 할 거고요. 그걸 우리가 신텍스 다이어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도 한번 마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그 노멀 폼으로 그라이바우 노멀 폼, 촘스키 노멀 폼 두 가지를 봤고요. 둘 사이는 이제 얼마든지 변환이 가능합니다. CNF를 GNF로 바꿀 수도 있고, GNF를 CNF로도 바꿀 수가 있고,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레귤러 랭귀지를 좀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썼던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를 좀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컨텍스트 프로그래머 표기법 주로 이제 BNF와 eBNF를 이용해서 문법을 좀 효과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프 형태로 표현되는 게 이제 저기 나와 있는 신텍스 다이어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BNF와 eBNF 폼으로 작성된 그 어떤 스페시피케이션을 가지고 파서 제너레이터가 그걸 이제 핸들링 하게 되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는 이제 문법의 표기법으로 아주 많이 쓰이는 그런 형태고요. BNF하고 EBNF는 뭐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한 번씩 보시면 여러분들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BNF를 보시면 여기 바커스 나우어 노멀 폼 또는 바커스 나우어 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커스하고 나우어 두 분이 만든 폼의 형태입니다. 특수한 메타 심볼을 써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문을 표현한다라는 기법이라고 하는데, 메타 심볼이 뭐 복잡한 녀석이 아니에요. 우리 그 프로그램의 그 문법의 표기법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non-terminal 심볼을 표현하기 위해서 angled bracket을 사용을 하고요. 싱글 에러를 표현하기 위해서 콜론 이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non-terminal 심볼을 이제 다시 쓰는, 다시 말해서 뭐 A가 B 또는 C를 유도하는 그런 과정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파이프 심볼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 터미널 심볼들을 싱글 쿼터로 묶어가지고 씁니다. 자, 그래서 BNF 표기법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뭐하고 거의 똑같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생성규칙의 표기법하고 거의 똑같아요. non-terminal 심볼 SAB가 존재하고 터미널 AB가 있고 생성규칙이 지금 저렇게 5개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우리가 썼던 거는 S는 AB 또는 뭐 A는 뭐 AA 이렇게 썼는데 이거를 BNF로 바꾸면 뭐 이렇게 쓸 수 있다. 다른 점이 뭔가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터미널과 non-터미널을 표현하는 기호와 싱글 에러를 콜론 이퀄로 변경을 한 거죠. 왜 저렇게 바꿔가졌을까요? 왜 저렇게 바꿔가졌을까요? 다른 게 거의 없잖아요. 그쵸? 똑같은 녀석이나 마찬가지인데 다른 게 거의 없습니다. 용도 때문에 그래요. 용도. 우리가 뭐 이론으로 쓰거나 뭐 책 같은 데 쓸 때는 저런 싱글 에러 그 다음에 대소문자 구별을 충분한데 저거를 프로그램에 입력으로 집어넣기 위해서는 제약이 있어요. 프로그램에 입력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아스키 코드에 싱글 에러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스키 코드에 싱글 에러 같은 거 없거든요. 프로그램이 분석하기에 훨씬 더 쉬운 형태로 어떤 앵글드 브래킷으로 non-terminal 심볼을 표현해주면 우리가 프로그램 분석할 때 아주 효과적이겠죠. 프로그램을 짜거나 이럴 때. 그래서 어떤 전산적인 응용을 위해서 이런 노멀폼 형태로 많이 쓰게 돼요. 자, 그래서 기존에 있던 어떤 그런 생성 규칙들을 거의 그대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되겠습니다. BNF 표현은 이제 간단한 예인데 복합문,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를 표현하기 위해서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는 터미널 브레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 리스트 나오고 닫는 브레이시스 나오고요. 스테이트먼트 리스트는 스테이트먼트 리스트 또는 스테이트먼트 또는 스테이트먼트. 그래서 이러한 꼴이죠. 거의 A는 AA 꼴. 스테이트먼트 리스트가 뭐 이런 식으로 리커시브하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반복이 될 수 있도록. 대신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이제 표현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리더빌리티를 조금 더 높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좀 긴 형태의 non-terminal 심볼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죠. BNF는 이제 굉장히 쉬워요. 전혀 어렵지 않고요. 자, 이 BNF를 이제 그대로 쓰다 보니까 이제 많이 써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워낙 심플해가지고 작성량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몇 가지 오퍼레이터를 조금 더 추가해서 문법을 조금 더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나오게 됐고요. 그걸 우리가 Extended BNF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특별한 메타 심볼들을 몇 가지 더 정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반복이 되는 부분들을 표현을 이 중괄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여러 가지 중에서 이 부분이 나오거나 또는 나오지 않거나 하는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괄호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괄호와 파이프 연산자를 이용해서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표현을 해줘요. 자, 그래서 전 페이지에서 우리가 다뤘던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가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는 스테이트먼트 리스트,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 리스트는 다시 스테이트먼트 리스트 스테이트먼트 또는 스테이트먼트, 이러한 그 4개의 생성 규칙 가지고 표현했던 거를 자, 보시는 것 같이 하나의 EBNF 폼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는 여는 괄호가 나오고요, 스테이트먼트가 나오고, 그리고 또는 스테이트먼트가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중괄호는 스타하고 동일한 의미예요. 스타. 0번 이상 반복할 때, 0번 이상 반복할 때 사용을 합니다. 빨간색 중괄호하고 앞에 있는 중괄호하고 다르게 되죠. 앞에 있는 중괄호는 터미널, 뒤에 나오는 빨간색 중괄호는 오퍼레이터, 메타 심볼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는 스테이트먼트가 하나 이상, 한 번 이상 나타나는 걸 의미하고요. if 스테이트먼트는 아래와 같이 표현이 돼요. if 키워드 나오고, 여는 괄호, expression, 닫는 괄호, 스테이트먼트가 나오고, 또는 선택적으로 else 파트가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를 저렇게 표현합니다. 대괄호를 묶어서 else 파트를 옵셔널하게 선택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표현을 해줘요. else 문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자, 세 번째 우리가 그 지난번에 이제 계속 봤던 expression에 관련된 생성 규칙이고요. 사칙 연산을 다루기 위해서 expression은 뭐 더하기나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바이너리 오퍼레이터로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러한 규칙들이 있으면 아래와 같이 간결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expression은 여는 괄호로 표현하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 하나가 나타나고 또다시 expression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문법을 굉장히 간결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반복, 옵셔널한, 그리고 선택,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자, EBNF 폼 어떻게 잘 이해가 가시죠? 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텍스 다이어그램까지 이제 살펴보고, 몇 가지 예제 한번 본 다음에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다음에 다룰 거는 우리가 그, 오토마타를 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했던 거하고 유사하게, 주어진 어떤 문법들을 조금 더 알기 쉬운 어떤 그래피컬한 형태로, 그래피컬 로테이션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신텍스 다이어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신텍스 다이어그램도 역시 뭐 굉장히 심플해요. 보시면 그대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법을 거의 그림으로 그대로 이렇게 옮겨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고요. 원, 사각형, 화살표,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고, 원은 터미널 심벌들을 표현하고요. 사각형은 넌 터미널 심벌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화살표는 어떤 흐름 경로를 표현을 해요. 그래서 터미널 A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어떤 흐름 경로상의 A가 동그라미 A, 그 다음에 넌 터미널 A를 표현하는 방법은 어떤 흐름 경로상의 사각형 A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문법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가령 A가 x1, x2, xn을 유도해낼 수 있는 그런 규칙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x 시리즈가 터미널이다. 그러면 이렇게 A는 x1, x2, xn 사각형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x 시리즈가 터미널이면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게 돼요.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쉽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또는 A에서 여러 개의 right hand side가 존재한다. 알파1, 알파2, 알파n이 존재한다. 그러면 보시는 것 같이 알파1으로 가거나 또는 알파2로 가거나 또는 알파n으로 가는 포크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자, EBNF의 반복을 표현하는 과정. 자, 여기 화살표가 하나 사라졌는데 여기 화살표가 있어야 돼요. 괄호 연산자가 스타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0번 이상 반복한다는 걸 의미했기 때문에 0번을 의미하기 위해서 A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한 번도 반복하지 않는 거고요. 지나가다가 밑으로 이렇게 빠져서 알파를 계속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의 반복을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고요. 선택, 대괄호 연산자는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그렇죠? 그래서 A가 위쪽으로 가게 되면 나오지 않고요. A가 아래쪽 경로를 택하게 되면 한 번 나오게 됩니다. 한 번. 반복할 수가 없죠. 흐름 경로상으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괄호와 이제 택일 연산이 붙게 되고, 알파 1이나 또는 알파 2가 나오고, 베타가 나오는 이러한 구조라면, 자, 보시는 것처럼 흐름이 지나가다가 한번 이렇게 포크를 하고요. 알파 1을 통해서 가거나, 알파 2를 통해서 가고, 그 다음에 선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베타를 방문하도록 작성을 해주게 된다면, 우리가 EBNF의 이제 여러 가지 표현식들을 다 여기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학습을 이제 한 겁니다. 자, 이거를 이용해서 주어진 이제 문법들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자, A가 A 또는 여는 괄호, B 닫는 괄호를 만들어내게 되면,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위쪽으로 가는 경로와 아래쪽으로 여는 괄호, B 닫는 괄호를 만나는 경로, 두 가지 흐름으로 쪼개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있는 생성규칙 B는 A 또는 C, A를 보고 C를 그 다음에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저건 이제 메타 심볼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저 여는 괄호하고 닫는 괄호는 이게 좀 불분명하게 되어 있긴 한데, 이건 메타 심볼이 아니라 터미널이고요. 요 중괄호는 메타 심볼입니다. 그래서 더하기 A가 반복되는 구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하기 A가 반복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0번, 그 다음에 한 번 이상을 반복할 때 이제 아래의 경로를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열을 보시면은 흐름이 이제 역으로 이제 반복이 되기 때문에 더하기하고 A가 이제 거꾸로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조합해가지고 전체에 대한 다이어그램으로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A가 알파를 보고 이렇게 쭉 지나가거나, 여는 괄호, B 닫는 괄호가 나오기 위해서 이제 아래쪽 경로로 가고요. B는 다시 A, C 형태를 표현하기 때문에 A하고 이제 C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C는 다시 더하기 A를 반복하기 때문에 아래서 이렇게 반복을 하는 이러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어때요? 그렇게까지 이제 까다롭지 않죠? A가 시작이기 때문에 A에 대해서 다시 풀 수는 없죠. 저 신텍스 다이어그램 가지고 다시 풀어낼 수는 없지만 저런 식으로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그렇게까지 이제 어려운 내용이 없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자, 우리 예제문법 하나를 가지고 공부한 거를 다시 한번 자, 정리를 해봅시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주어진 문법 하나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S는 자, 6개의 생성규칙을 가지는 문법이고요. 자, 주어진 문법이 프로퍼한 문법인가요? 주어진 문법이 프로퍼한 문법입니까? 어떤가요? 프로퍼한 문법이 되려면 어떤 게 성립해야 되죠?
사이클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실론 풀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생성 규칙이 없어야 되죠. 일단 사이클은 어떤 아무런 그 터미널도 만들어내지 않고 계속 이렇게 그 사이클이 생기는 것들을 의미하는데, 주어진 문법에는 지금 전부 다 터미널들이 앞에 나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죠. 이렇게 터미널이 앞에 나와 있고 그 뒤에 넌 터미널이 나와 있는 구조를 우리가 노멀 폼 중에 뭐라고 했나요? 그라이바우 노멀 폼이 됩니다. 그래서 그라이바우 노멀 폼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는 사이클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사이클이 생기는 것. 촘스키 노멀 폼은 사이클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넌 터미널이 두 개 앞으로 나오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자, 뭐 사이클은 없고요. 입실론 프리한가요? 입실론 생성 규칙이 존재하지 않죠. 입실론 프리하고요. 그 다음에 useless symbol, 불필요한 생성 규칙이 존재합니까? A하고 B, S 모두 다 terminating non-terminal이고요. 그 다음에 A하고 B, S 모두 다 accessible symbol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주어진 문법은 우리가 프로퍼한 문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프로퍼한 문법 같은 것들 체크하려면 세 가지 내용 체크를 해야 되고요. 자, 싱글 프로젝션을 존재하나요? 싱글 프로젝션 룰 존재하지 않죠. 네, 존재하지 않은 문법이고요. 문법의 형태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GNF 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CNF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그렇죠. CNF로 바꾸면 어떻게 바뀔까요? 이 문법을 CNF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쉽게 바꿀 수가 있겠네요. CNF로. 그렇죠. 아주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주어진 문법 S는 뭐 A 프라임 A 또는 B 프라임 B. 자, 뭐 이런 꼴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쉽게 CNF로 바꿀 수가 있겠죠. A 프라임은 A, B 프라임은 B를 유도하고요. 그대로 재활용을 하게 되면 A는 B 프라임 B 또는 B, B는 A 프라임 A 또는 A. CNF로 아주 쉽게 우리가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GNF에서 CNF로 바꿔지는 과정들을 쭉 보게 되면 주로 이제 익스펜전 테크닉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반대로 CNF로에서 GNF로 바꾸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이제 대치 기법들이 주로 이제 많이 적용이 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어진 문법을 BNF로 한번 바꿔볼 수가 있을까요? 이 문법을 BNF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BNF에서 non-terminal 심벌을 어떻게 표기하기로 했죠? 이렇게 표기하기로 했죠. 싱글 에러는 콜론 이퀄 가지고 표현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죠? non-terminal 심벌은 우리가 뭐 싱글 쿼트를 이용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선택적으로 SA 또는 A 또는 뭐 B 뭐 이런 형태로 자, 그 다음에 A는 또 어떻게 되죠? B 또는 B. B는 A 또는 A. 자,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네요. EBNF로도 바꿀 수 있을까요? EBNF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EBNF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죠? 뭔가 반복되는 구조를 찾기는 지금 이 사이클이 생겨가지고 조금 쉽지는 않고요. 대신 A와 B를 조금 추격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A와 B를 어떻게 추격할 수 있나요? 어떻게 추격할 수 있죠? A는 커먼 팩터가 누군가요? 두 개의 생성규 중에서 공통 부분, 같은 부분, 반칙이 나오는 부분은 B고요. 선택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이렇게 그렇겠죠? B 나오고 그 다음에 그 non-terminal B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자, 이건 어떤가요? A가 나오고 선택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 있지 않고. S는 뭐 마땅히 줄일 게 없어요. 마땅히 줄일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줄여볼 수도 있습니다. 유사한 내용들 가지고 우리가 신텍스 다이어그램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신텍스 다이어그램 형태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법의 변환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고, 표기법 형태도 뒤로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연습 문제를 이제 풀다 보시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그래마, 랭귀지의 여러 가지 특징 표기법을 살펴봤고요. 인식기 파트인 푸시다운 오토마타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복습을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복습을 몇 번 요청을 했었는데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뭐냐면 우리 그 파이나이트 오토마타의 특징, 오토마타 M을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했죠? 오토마타 M의 정의가 어떻게 됐나요? Q, 시그마, 델타 펑션, Q0, F. 이 5가지로 구성이 됐었죠. 5가지로 구성이 됐고요. Q는 상태들의 파이나이트한 셋, 시그마는 터미널, 알파벳들의 역시 파이나이트한 셋, 델타 펑션은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 상태와 시그마를 입력으로 받아서 여러 가지 상태들의 이제 조합으로 전이되는 부분 집합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함수 구조였고요. 자, 저 함수 구조에 따라서 뭐 단일 출력이 나오느냐 또는 복수계의 출력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함수를 사용하는 오토마타를 우리가 DFA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형태의 델타 펑션의 특징을 가지는 녀석을 우리가 NFA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Q0는 시작 상태고요. 그 다음에 F는 종결 상태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이제 오토마타의 이제 기본적인 특징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지난 챕터에 배웠던 파이나이트 오토마타에 해당이 되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컨텍스트 프리 그래마를 인식하기 위한 오토마타, PDA, 푸시다운 오토마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시다운 오토마타는 보시는 것 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인풋 테이프과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컨트롤, 그 다음에 별도의 이제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메모리를 누구로 쓰느냐? 푸시다운 리스트를 씁니다. 이 리스트가 이제 제너럴한 형태의 리스트면은 우리가 타입 1, 타입 0를 위한 오토마타가 되고요. 리스트의 형태가 특정한 속성을 가지면, 다시 말해서 푸시다운 리스트는 우리가 뭐라고 다시 얘기하냐면 스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스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택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 그러한 오토마타를 우리가 PDA, 푸시다운 오토마타를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는 이 메모리가 존재하지 않은 녀석이에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인풋 타입과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컨트롤 이 두 가지로만 구성이 됐던 오토마타가 파이나이트 오토마타가 해당이 되고요. 별도의 메모리 공간이 붙는 이런 오토마타를 우리가 타입 2, 타입 1, 타입 0를 위한 오토마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그러한 메모리의 구조가 일반적인 리스트가 아니라 푸시다운 리스트다, 스택이다 라면 우리가 이거를 PDA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기본적인 특징이 이제 생기게 되고요. 파이나이트 오토마타에 비해서 메모리가 하나 더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PDA를 구성할 때 구성 요소가 더 들어가게 돼요. 자, Q, 시그마, 델타 펑션 Q0, F였다가 보시는 것처럼 감마라는 녀석이 하나 붙게 되고요. 감마라는 녀석이 항상 하나 붙게 되고요. Z0, 뭐 G0라는 녀석이 하나 더 붙게 됩니다. 두 가지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를 배웠을 때는 이제 5개의 구성 요소가 존재했는데 이 녀석은 6개, 아니 2개 더 들어가니까 7개 구성 요소가 들어가게 되고요. 기본적인 건 똑같아요. Q는 상태들의 집합, 상태 심벌들의 집합, 시그마는 알파벳들의 집합, 그 다음에 새로 추가된 감마는 스택 심벌들의 집합입니다. 스택에서 사용되는 심벌들의 집합. 그리고 델타 펑션이 확장이 됩니다. 델타 펑션이 원래 Q하고 시그마였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Q하고 시그마하고 감마 세 개의 파라미터를 받아서 Q하고 감마 스타의 조합을 출력해주는 펑션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시그마에 추가적으로 입실론을 포함해서, 다시 말해서 입실론, 입력 스트링들을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전이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델타 펑션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Q하고 시그마 가지고만 우리가 따져봤던 델타 펑션이 감마까지 같이 따져봐야 돼요. 상태와 입력 심벌과 그 다음에 현재 스택 상태, 이 세 가지 컨비네이션을 가지고 다음 상태와 다음에 스택 컨피그레이션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Q0는 시작 상태 그대로고요. Z0, G0는 스택의 시작 심벌, 스택의 시작 심벌을 나타내게 돼요. F는 똑같이 종결 상태 집합을 의미를 합니다. 이게 사실 PDA의 이제 전부죠. PDA 전부.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지 여기서 이제 확장된 형태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핵심은 여전히 이제 델타 펑션이에요. 파라미터가 2개였다가 파라미터 3개로 변형이 된 그러한 구조고요. 현재 상태에서 현재 입력 심벌들을 보고, 그리고 현재 스택 상태가 이미의 스택 상태면 다음 상태는 뭐고, 그리고 다음에 스택 상태들은 어떻게 바꾼다 라는 게 주어진 델타 펑션의 의미입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Q 상태에서 현재 심벌이 A고 스택 컨피그레이션이 이제 Z면 다음 상태는 P1, 그리고 스택 상태는 알파1 또는 P2, 알파2 또는 뭐 Pn, 알파n 형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어떤 그 후보가 생기게 되면 역시 non-deterministic한 그런 파싱 방법이 되겠고요. 항상 하나의 상태와 스택 컨피그레이션이 존재하면 deterministic한 파싱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의미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현재 상태가 Q고, 입력 심벌이 A고, 스택의 우리가 스택이라는 녀석은 어떻죠? 스택의 데이터를 볼 때 중간 거를 막 끄집어내서 보는 게 아니죠. 항상 스택 탑에 있는 녀석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스택 탑 심벌이 이렇게 일 때 다음 상태는 이들 중에 하나, P1, P2, Pn 중에 하나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택 탑을 알파로 교체를 합니다. 스택 탑을 알파로.
그래서 상태도 바뀌고 스택 탑의 컨텐츠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게 주어진 델타 펑션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들을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디테일한 분석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파이나이트 오토마타가 조금 다시 그 머릿속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때요? 딱 헷갈리기 좋게 생겼죠? 내용들이 더 확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초를 다시 탄탄히 조금 다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꼭 복습을 하시고 PDAP는 5개에서 7개의 컴포넌트들을 가지게 되고요. 델타 펑션도 이런 식으로 하나 더 확장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원이 한 차원 더 확장이 돼요. 상태와 심벌만 보던 거를 상태, 심벌, 스택 컨텐츠 3개를 보게 되고요. 출력으로 다음 상태만 지정을 해주던 걸 출력으로 다음 상태와 스택 컨텐츠가 어떻게 바뀐다라는 그런 정보를 이제 같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다음부터 우리가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를 이제 인식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쭉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쭉 따라오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한 타임이라도 좀 놓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조금 난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굉장히 좀 따라잡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5장 부분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 다음에 꼭 들으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집중해가지고 다음 시간부터 잘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오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면 출석 체크 마무리를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